청산별곡 작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요라고 하는 갈래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려가요는 일단 한 행이 3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율격의 특징을 좀 갖게 됩니다. 청산별곡에서도 요 3음보의 율격은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요 첫 행을 사러리, 사러리, 라따, 청산의 사러리, 라따와 같이 세 음보에 끊어서 읽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한 행이 3음보로 이루어진 3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고려가요의 특징이 되고요. 후렴구가 등장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특징이 됩니다. 청산별곡에서도 매 연마다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라고 하는 요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후렴구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제라든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든가 이런 특징을 지닌다 라고 하면 무조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주제나 정서를 강조한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후렴구가 하는 기능은 다른 건 없어요. 운율을 형성하고 흥취를 돋구고, 그리고 매 연마다 같은 부분에 반복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정감이나 통일감을 준다 라는 어떤 운율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있을 뿐이지 어떤 정서적인 강조, 주제에 대한 강조 이런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또 이런 말들이 추가되기도 해요. 본문의 내용과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 일단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삶의 고통, 화자가 겪고 있는 어떤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이에요. 근데 후렴구의 얄리얄리 얄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경쾌하죠. 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본문은 굉장히 슬프고 고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질적이게도 후렴구는 경쾌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후렴구가 이질적이다,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후렴구가 후대에 붙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즐겨 부를 때에는 이런 말을 붙이지 않았다가 후에 이 고려가요가 조선시대의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그때 덧붙였다. 그러면 처음에 청산별곡을 불렀던 사람과 후대에 기록한 사람이 다른 거죠. 이래서 작가가 2명 이상이 된다. 작가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라는 것의 근거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네, 요 정도 내용으로 후렴구 정리하면 본문에서는 후렴구 더 이상 살펴보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고려가요는 일단 단연체,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는 작품과 분연체, 여러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확인해서 알겠지만 청산별곡은 연이 구분되어 있는 분연체입니다. 네, 이 작품을 갖다가 단연체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단연체라는 말 말고 연속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단연체, 연속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었다 라는 뜻이고, 분연체, 연장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말이니까 청산별곡은 분연체나 연장체에 해당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청산별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고려가요가 사랑과 이별의 주제를 다뤄요. 그래서 요 말을 다르게 설명해서 남녀, 상렬, 지사를 주제로 한다 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의 고려가요 작품이
남녀 상렬지사를 주제로 한다 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 우리는 이제 본문 정리하면서 청산별곡에 과연 어떤 화자의 태도와 정서가 드러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라고 하는데요. 요 문장은 뭐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찌됐건 이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향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이상향이 되는데, 이곳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여기가 정말 화자가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 도피적인 이상향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내가 너무 가고 싶어, 내가 꿈꾸던 곳이야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이곳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청산에 가서 살고 싶고요. 청산에 가면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머리랑 다래는 흔히 머루와 다래라고 하는 산에서 나는 열매예요. 산 열매인데, 이거는 중요한 건 소박한 음식이다.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 소박한 음식을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에 있었던 내용들, 나는 청산에 가서 살고 싶어, 청산에 가서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뒤에 후렴구 등장하면서 운율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새에다가 일단 네모 하나만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이 새에다가 왜 체크를 했느냐, 그 다음 행 보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널라와 너보다예요.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고 해석했어요. 자,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우니노라 라고 하는 건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화자가 겪고 있는 정서를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씨름이 많은 나라고요. 그렇죠? 지금 화자의 정서는 씨름에 겨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화자가 겪고 있는 이 걱정과 고민을 새가 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화자 지금 씨름에 겨워 울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연결돼요. 울고 있는 새의 모습과.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새에 투영해서 표현한 거죠. 화자의 씨름을 새에 투영하여 강조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시어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에 나오는 새, 울고 있는 새예요. 이 새는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라는 점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 넘어가겠습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던 새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요 가던 새라고 하는 시어는 첫 번째 날아가던 새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두 번째 갈던 밭 사이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개 중에 무엇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끼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했을 때 요 장글란이라고 하는 시어가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점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이냐? 화자는 지금 자,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요. 그쵸? 화자는 지금 청산에 있어요. 근데 화자가 청산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첫 번째, 날아가던 새를 볼 수도 있어요. 그쵸? 날아가던 새를 본다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산 밑에 물 아래에 갈던 밭인 거예요. 밭. 그쵸? 갈던 밭을 보는 거죠. 근데 뭐가 됐건 간에 화자가 이 새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겠죠. 물 아래로 날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아래는 화자가 지금 떠나온 곳이에요. 괜찮습니까? 물 아래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떠나온 곳이 되고요. 그러면 물 아래로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든 내가 물 아래에서 농사짓던 밭을 보는 거건 어찌됐건 화자는 물 아래라고 하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괜찮나요? 와, 저 새는 물 아래로 날아가네? 부럽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와, 저 물 아래 내가 농사짓던 밭이 보여. 아, 부럽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두 개 중에 뭘로 해석하던 간에 물 아래는 속세이기 때문에 속세에 대한 미련이 드러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고 있는 화자가 장글란을 가지고 있대요. 자, 요 장글란은 1번 쟁기를 이라고 해석하신다면 화자가 쟁기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는 거죠. 하지만 밭을 잃어버린 떠돌이 유랑민의 신세인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장글란을 은장도를 이라고 해석한다면 은장도를 가지고 지금 속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버림받은 여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화자는. 그죠? 내가 지금 버림받아서 내가 원래 살던 집에는 있지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산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장글란을 무기, 병기라고도 하거든요. 병기를 들고 본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군인이나 어떤 실패한 양반, 실세한 양반이라고도 하거든요. 자신의 힘을 잃어버린 양반. 이 양반이 와, 나는 지금 저쪽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속세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난 여기서 군 생활해야 돼. 또는 나 저기 지금 정치판으로 돌아가고 싶어.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저 정치판에 돌아갈 수 없어. 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나요? 자, 요 3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요 가던새라고 하는 시어도 그렇고 장글란이라고 하는 시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던새라고 하는 시어는 두 개의 의미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하건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강조한다라는 표현상의 특징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요 장글란이라고 하는 시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은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지느냐? 화자의 처지가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해지죠? 화자는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속세가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속세가 있는 거야. 근데 그곳에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는 시름겨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속세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청산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3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일인공 덜인공하여 낮을한 지내왔지만 이라고 하는 건 이럭저럭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럭저럭 낮은 지내왔지만. 두 번째,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새모란 또 어찌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는 밤, 당연히 외로움과 고독함의 시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낮은 어떻게든 지냈어. 근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밤, 외로워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4절에서 그래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는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화자의 정서는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시름겨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고독해하고 있고 저 물 아래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괜찮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거 세모 하나만 쳐놓고 넘어갈게요. 자, 이 돌은 왜 세모가 되느냐?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우는구나. 괜찮나요? 이 돌은 화자가 맞고 우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돌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맞추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맞아서 울고 있는, 그래서 이걸 화자의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쵸? 자, 나는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화자의 태도 한 가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운명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 조금 오글거리는 말이긴 하지만 이 운명에 맞서 싸우고, 그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겠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화자는 그냥 맞고 울고 있죠. 굉장히 체념적인 태도고요. 또 다른 말로 운명론적인 체념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수능적이고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거고요. 괜찮죠? 나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근데 이 안 좋은 상황을 그냥 맞고 울고만 있는 체념적이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6번째 절 넘어가시면 어디서 많이 봤던 문장이 나와요. 사러리 사러리 났다. 바다에 사러리 났다. 요 바다는 당연히 그러면 청산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겠죠. 청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렇죠. 도피적 이상향이었어요. 괜찮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나마자기 구조개라고 하는 건 나문재라고 하는 해초, 굴조개 먹으면서 바다에 살고 싶구나. 마찬가지, 얘네는 머루와 다래랑 같은 의미인 거고 당연히 단사표음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앞에 1, 2, 3, 4절까지가 있었고요. 뒤에 5, 6, 7, 8절이 나오는데 요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뭐냐면 5절과 6절의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쵸? 요 전제가 필요해요. 5절과 6절의 순서를 바꾼다면 1부터 4절 그리고 5부터 8절, 그쵸? 정확하게 대칭적인 구조가 된다라는 것도 형식상의 특징으로 가능해집니다. 전제 5절과 6절을 바꿔야 돼요. 괜찮죠? 뭐 이거는 왜 바꾸냐 맘대로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노래로 부르던 거예요. 나중에 기록된 거라고. 그러니까 구비전승 되던 걸 후에 기록하면서 조금 실수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제를 깐다면 대칭적인 구조다 라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죠. 네, 뒤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건 바다에 가서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라고 하는 곳은 직역하면 외딴 부엌인데요. 이곳은 당연히 다른 곳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역시나 외로움과 고독의 공간이에요. 이 애정지를 가다가 듣는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 나와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연주하는 것을 듣노라. 해금 켜는 것을 듣노라인데 연주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 구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정말 말 그대로 사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는 요 사슴이라고 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요 부분. 자, 두 번째는 이게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지금 1번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시름에 겹고 가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와,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실현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소망하는 태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슴이 진짜로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석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거죠. 괜찮나요? 와, 나의 이런 상황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두 번째, 광대로 해석을 한다면 광대는 어쨌든 사람이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악기 연주하는 거나 들으면서 놀아버리자. 다 놔버리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하기 싫으니까 에라 모르게 다 때려치자. 유튜브나 보자. 이거예요. 괜찮죠? 그런 태도라고 보시면 이거는 체념적인 태도 또는 그냥 놀고 싶어하는 거죠. 향락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사슴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화자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절 가겠습니다. 자,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체크만 해놓을게요. 를 빚노라. 내가 배부른 독에 독한 술을 빚는데요. 이해되나요? 자, 요 독한 술 나왔을 때, 자, 술이라고 하는 소재는 굉장히 많은 작품 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는 장면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춘곡 같은 작품, 그렇죠? 상춘곡 같은 작품에서의 술은 즐거움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 시에서만큼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자, 이 술은 현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수단이에요. 현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문제의 보기에서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준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죠. 술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 술을 마시고 잠깐이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해소수단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자, 내가 술을 만들어서 마실 거고요. 그때 조롱꽃 누룩이라고 하는 거 술 만드는 재료예요. 자, 이 누룩이 매워 잡으니 내 어찌하리꼬. 서류적인 표현으로 끝났죠. 내가 어떡하겠어? 술 마셔야지. 여기서도 그래서 향락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요 조롱꽃 누룩이 나를 잡는다. 그쵸? 요 조롱꽃 누룩이 나를 잡는다 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는 화자가 술을 마신다잖아. 그쵸? 요걸 갖다가 주객을 전도한 표현이다 라고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청산별곡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 정리해봤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청산별곡은 어찌됐건 화자의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싫음과 외로움, 고독함을 강조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 라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